이제 본격적으로 민법, 감정평가사 1차 민법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시험 범위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거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 총칙, 물권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법은 총 4개의 편으로, 그러니까 친족이랑 상속은 이제 다른 편이긴 한데 보통 묶어서 가족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총 4개, 5개의 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험 범위는 총칙과 물권 요 편만 해당이 되죠. 사실 민법이라는 법 안에 편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 우린 별도로 물권법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뭐 그만큼 양도 많고 내용도 많다라는 뜻이겠죠. 어쨌든 뭐 정확한 표현은 총칙편, 물권편이다. 민법에 있는 총칙과 물권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1차 시험, 2차 시험에 합격하시고 나서 감정평가사로서 업무를 하실 때 물론 이제 채권과 친족 상속에 관련된 부분도 아셔야 되는 부분이 이제 실무적으로 조금씩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보다는 총칙과 물권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물건에 대해서 직접 감정하고 평가하는 직업을 갖게 되실 거니까 물건에 대한 권리인 물권을 아셔야 되는데요. 그 전에 이 총칙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어떤 편이든지 막론하고 모두 다 적용되는 것들을 맨 앞에다 뽑아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요 총칙에 규정되어 있는 1조부터 184조까지의 규정들은 물권편이든 채권편이든 친족 상속편이든 모두 다 적용이 되는 것들을 총집합해서 앞으로 모아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물권편에 있는 것들은 채권편에는 뭐 적용이 된다거나 뭐 유추 적용 또는 어떤 준용된다라는 규정이 없다면 별개의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물권을 알려면 총칙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범위는 총칙과 물권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려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그리고 내용 보시기 전에요. 시험 그럼 비중은 어떻게 되는가? 조문 양도 좀 비슷한데 물론 이제 좀 더 많은 편이 있긴 하지만 조문 양도 좀 비슷한데요. 판례 양도 사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시험도 공교롭게도 딱 5대5로 문제를 내고 있어요. 즉 사이좋게 20문제, 20문제 이렇게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부하기는 좀 접근하기 쉽겠죠. 얘도 반이니까 그냥 어디에 뭔가 더 많이 나오고 올해 들어서 갑자기 여기서 문제가 쏟아져가지고 예를 들어 난 물권편이 약한데 큰일 났다. 이런 일은 적어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반 정도의 비중으로 계속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민법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우리가 교재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항상 저는 판서를 통해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중요한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하고 교재를 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판서에 있는 내용은 사실상 기출문제이자 가장 핵심인 이 강에서 가장 핵심인 내용이자 제일 잊어버리면 안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지금 뭐 핸드폰으로 보시든 컴퓨터로 보시든 만약에 이제 판서 내용을 좀 눈여겨보시려면 일시정지를 눌러주시고 이거를 같이 적으시면서 외워주시거나 아니면 뭐 캡처를 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요 판서만 모아서 반복해서 보셔도 기출문제 모음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본격적으로 좀 민법 내용 읽기 전에 간단한 내용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해 보이진 않지만 이제 가장 처음 나오는 파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민법의 법원. 여기서의 법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할 때 그 법원이 아니고요. 이 민법이라는 것의 어떤 범위이자 적용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아니 민법이면 민법이지 민법의 적용 순서가 뭐고 범위는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말하는 민법이라고 할 때 그 민법이 넓은 의미에서는
민법 전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에 대해서 어떤 범위, 적용 순서를 법원이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요거는 민법 1조에 나와 있습니다. 즉, 민사적인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떤 순서대로 법을 적용할 것인가? 적용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 제가 항상 판서를 드릴 때 이렇게 빨강색으로 언제 기출되었는지를 총 11개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11번 중 이 파트가 몇 번 나왔는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많이 나오는 파트구나, 혹은 적게 나오는 파트구나, 매년 나오는 파트구나, 2, 3년에 한 번 나오는 파트구나 아실 수 있겠죠. 자, 보시면 얼핏 보더라도 거의 매년 나왔죠. 즉 25회부터 25회부터 35회를 분석한 건데요. 제가 26회부터 35회까지 거의 2년에 한 번, 적어도 2년에 한 번꼴로는 나오고 있는 파트입니다. 자, 보시면 자, 민사에 관련해서 민사법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 민법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 그리고 적용 순서는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법원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보시면 법률, 관습법, 조리라고 적어놨습니다. 요거 지금 조문 있으신 분들은 조문 보셔도 되고 교재에도 민법 서론 파트에 나와 있거든요. 조문 원문을 먼저 보고 판서를 좀 볼까요? 자, 조문 지금 민법 서론이라는 챕터에 보시면 이제 숫자 2번 민법의 법원이라는 편이 있죠. 법이 있죠. 보시면 제1조 법원이라고 해서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순서,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적어 놓은 건데요. 정해 놓은 건데요. 자, 보시면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으로 넘어간다. 즉 법률이 있다면 법률 먼저 적용한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이 법률이라는 것의 범위, 관습법이라는 것의 범위, 마지막으로 조리라는 것의 범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 이게 다 없어야 이걸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쵸?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자, 보시면 밑에 빨강색 노란색 이런 거 보기 전에 자, 법률 밑에 제가 성문법이라고 적어드렸죠. 즉 법률이라고 하면 1조에서 법률이라고 하면 적어놓은, 즉 글자화되어 있는 법입니다. 글자화되어 있는 법. 우리가 법이라고 찾아봤을 때 나오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 물론 땡땡 법이라고 되어 있는 건 당연히 여기 들어가지만, 즉 국회가 만든 법도 당연히 여기 들어가지만 국회가 만든 땡땡 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기 법률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글자화되어 있으면. 자, 두 번째, 관습법. 관습법은 뭐냐? 관습이 쌓이다 보니 굳이 국회가 문자로 만들지 않았어도 누구나 그걸 법이라고 알고 있는 그러한 부분을, 그런 확신을 관습법이라고 합니다. 즉 얘는 불문법, 문자로는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대표적인 관습법이 뭐가 있을까요? 수도는 서울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누구나 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지만 관습적으로 일흥수도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확신의 정도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시로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이다. 이런 것들이 관습법. 국회가 만든 법에는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문헌이 없거든요. 그런데 누구나 관습이 쌓이다 보니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다 인식하고 확신한 법으로서 인정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것을 관습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불문법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문서화되어 있지 않고 문자화되어 있진 않지만 법이긴 법이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인 관습과는 비교가 됩니다. 사실인 관습은 뭐냐면 관습이 쌓여서
관행이 되긴 했어요. 구성원들끼리 이럴 때는 이렇게 하지라는 어떤 관행은 됐습니다. 근데 그게 법까지의 효력은 갖지는 못하고 그냥 일정한 사실관계에 만족한다. 사실관계에서 끝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인 관습이라는 것은 관습법의 요건이 4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라도 없는 것. 그러니까 관습법의 단계까지는 가지 못한 관습을 사실인 관습이라고 합니다.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은 우리가 판례에서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관습법이나 사실인 관습이나 그게 그거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현혹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정답 지문입니다. 즉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은 엄격히 구별된다. 관습법은 요건이 엄격하지만 사실인 관습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관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인 관습은 관행이다. 사회 구성원들끼리 법적 확신은 없는 수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리. 자, 법률에도 그런 규정이 없어요. 민사와 관련해 어떤 분쟁이 터졌는데 법률, 문자화되어 있는 법에도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근데 관습법에도 없대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좋으냐. 상식에 맞게 판단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조리라는 것의 의미가 참 포괄적인 개념이긴 한데요. 그냥 제가 쉬운 의미로 상식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즉 일반적인 사회 구성원이라면 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법에도 없고 관습법까지는 아니지만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조리라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민사적으로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떤 식의 적용 순서대로 그것을 해석해야 되는가. 문자화되어 있는 법이 있다면 그 법을 먼저 적용하고 문자화되어 있는 법이 없다면 사회 구성원들끼리 법적 확신을 통해서 승인까지 얻은 관습법이 적용되고 그러한 관습법도 없다면 상식에 맞는 대로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게 아니겠는가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법률, 관습법, 그 범위, 여기가 이제 시험 문제인데요. 이거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문법, 문자화되어 있는 법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공부하는 민법이라고 하는 그 민법은 들어갑니다. 즉 1조부터 1117조까지 구성되어 있는 민법조는 당연히 여기 들어가겠죠. 민법, 우리가 민법의 법원을 보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외의 법률, 즉 민법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도 우리가 민법에 5만 가지가 다 들어있진 않다는 거예요. 상법에도 있을 수 있고요. 다른 기타 법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민사와 관련된 법, 민사소송법, 절차법 중에 공탁법, 부동산 등기법 이런 것들에도 민사와 관련된 규정이 민법에 없는 규정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우리 시험에서 지독하게 민법의 법원은 오직 민법전만 의미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틀렸죠. 민법전뿐만 아니라 이름이 민법이 아니어도 민사와 관련된 그 외의 법률까지, 즉 국회가 제정한 이외의 법률까지 우리 민법의 법원에 들어가고요. 그중 법률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국회가 제정한 법만 법률에 해당할까요? 이 민법 1조에 나와 있는 이 법률에 해당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명령. 제가 옆에 국회외라고 적어드렸죠. 우리 국회는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땡땡 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드는 입법자예요. 자, 그런데 명령이라는 것은 입법자 외의 기관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라든지 법원이라든지 다른 총리라든지, 즉 국회외의자가 만드는 법 밑에 있는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령, 그래서 총리령, 부령, 대통령령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명령도 요 법률 안에 들어가 있는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쏟아지죠. 우리 민법의 법원에는 오직 국회가 제정한 법만 해당된다. 아까보다는 좀 넓게 해석해주고 있어요. 민법, 아까 전에 민법전만 해당된다라고 했는데
이외의 법률, 즉 국회가 제정한 법률만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맞는 지문 같죠? 틀렸다라는 거죠. 이 법률 안에는 명령, 규칙, 조약 등등 다른 것들도, 즉 그 하위 법령들도 다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명령도 들어간다. 국회 외의 기관이 만든 명령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대법원 규칙. 자, 이건 당연히 대법원에서 만든 규칙이겠죠. 즉 우리가 보통 법과 규칙은 세트로, 마치 세트처럼 구성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입법자가 공탁법을 만들면 공탁법을 너무 세밀하게 만들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계속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은 보통 널찍널찍 굵직굵직하게 정해놓고요. 세부적인 부분은 대법원 규칙으로 넘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공탁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공탁 규칙이라는 것도 세트로 있어요. 규칙은 개정하는 게 비교적 쉽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 자질구레한 것들은 다 규칙으로 넘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탁법이 있으면 공탁 규칙이 있고 부동산 등기법이 있으면 부동산 등기 규칙이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 대법원 규칙도 민법의 법원 중 법률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제가 예시로 적어드렸죠. 공탁규칙, 부동산 등기규칙. 우리 시험 문제에서 정말 유치하게 공탁규칙은 민법의 법원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도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얼핏 봤을 때 그래 앞에 공탁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민법의 법원은 아니겠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민사에 관련된 모든 규정을 다 민법에 적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특히나 절차에 관한 부분들은 소송에 관한 건 민사소송법, 조정에 관한 건 민사조정법, 공탁에 관한 건 공탁법, 민사에 관련된 어떤 분쟁 중에서 등기에 관련된 건 부동산 등기법, 이런 식으로 다 다른 법으로 넘겨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큰 틀에서 민사와 관련된 어떤 법률, 규칙들은 다 여기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탁 규칙도 당연히 민법의 법률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조약과 자치법. 자, 이 부분은 얘네보다는 그래도 어떤 그 출제 빈도가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요. 자, 조약. 나라와 나라끼리 합의했어요. 이렇게 하기로 조약을 맺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국제조약이라고도 하죠. 국제조약. 조약도 법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즉, 우리나라의 땡땡 법이라고 하는 법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그 효력이 우리나라의 땡땡 법이라는 법과 똑같습니다. 동등해요. 그리고 국제조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해서요. 더 밀접한 연관이 있는 법을 먼저 적용시키는 그러한 법칙이 있습니다. 즉, 국제조약은 그 중에서도 이 나라와 이 나라끼리 어떻게 하기로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말 밀접한 내용이 거기 쏙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법인 민법이나 상법보다 국제조약을 오히려 더 먼저 적용한다라는 거죠. 이건 특별법 우선의 원칙, 법칙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것들을 정해놓은 법보다는 지금 상황에 더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국제조약을 더 먼저 적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헷갈리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뭔가 더 강해 보이고 세 보이는데 국제조약이 민법, 상법보다 먼저 적용된다고 틀린 지문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생각하시면 돼요. 더 밀접하고 더 세부적인 법일수록 먼저 적용됩니다. 그러한 법이 없을 때 일반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건 이따 교재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조례 등이 있습니다. 조례도 우리 법률, 성문법에 해당이 돼요. 왜냐? 문자화되어 있으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이런 것들이 규정이 없다. 지금 어떤 사안이 문제가 됐는데 여기에 규정이 없대요. 즉, 민법, 그 외 법률, 명령, 규칙 아무리 뒤져봐도 지금 사안과 딱 맞는 규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적용 순서가 이제 두 번째인 관습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제가 관습법은 아까 불문법, 문자화되지 않은 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법전 찾아봐도 요
관습법은 나오지 않아요. 그냥 우리 머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 머리에. 우리 머리. 내 머리, 저 사람 머리 다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는 내 머리에도 있고 저 사람 머리에도 있는데 그럼 다 관습법이지. 근데 내 생각과 저 사람 생각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습법이 아무리 문자화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걸 인정할 만한 기준은 만들어야 돼요. 그것에 대한 해석을 우리 사법부, 즉 법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습법은 요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관습법으로 인정이 되고 있어요. 지금 1강부터 외우셔야 될 게 톡 튀어나왔어요. 요 4가지 관습법의 요건입니다. 요거는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이거 하나라도 빠지면 관습법으로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 이름 그렇지. 당연히 그렇지라고 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뭐 10명 중에 혹은 100명 중에 한 명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당연히 그렇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확신의 정도가 법적 확신. 당연히 이게 법이지. 당연히 이건 법이 아니겠는가? 라고까지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예시로 들어드렸던 대표적인 관습법이 서울이 수도다.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 확신만 있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고요. 구성원들이 그게 법이라는 것까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확신 플러스 인식까지 요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구성원들끼리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 같네? 라고 생각이 들지만 요 3번째, 4번째에서 우리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죠. 확신과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이게 법 규범으로서 승인이 돼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판단은 사회 구성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요. 법원이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게 이런 요건들을 다 갖춰서 관습법으로서까지 인정이 될 만한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누군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법원이 판례로서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법적 규범으로서, 법 규범으로서 승인까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별표까지 써놨죠. 법령에 저촉되면 안 됩니다. 법령은 뭘까요? 법령은 법률 플러스 명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쉽게 여기서는 법률이라고 보는 요 1번부터 5번까지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문서화되어 있지 않은, 문자화되어 있지 않은 법은 문자화되어 있는 법에 일단 먼저 적용을 한 다음 없을 때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령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으면 아무리 사회 구성원끼리 확신이 있고 인식이 있고 법규범으로서 승인이 있다 하더라도 관습법으로 인정이 안 돼요. 즉, 법령에 이러이러한 경우, A의 경우에는 B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문의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사회 구성원이 A의 경우에는 C하여야 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걸 인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얘는 최종적으로 법령에 배치되기 때문에 저촉되기 때문에 관습법으로 인정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령에 저촉하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밑에다가 써놨죠. 법령이 관습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저촉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관습법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위반하면 기존의 관습법으로 인정이 되고 있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효력이 상실될 수 있어요.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기존에는 관습법이었다가 효력이 상실된 관습법이 뭐가 있을까요? 요거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종중 관련된 어떤 참여를 한다거나 어떤 모임에 나가신다거나 라고 한다면 이걸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즉, 원래 우리 종중의 구성원은 남자만 이제 포함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관습법이었습니다. 종중의 구성원은 남자여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의 관습법이었어요. 예전에는 그랬다라는 거죠. 그런데 현대 사회에 와서 이제 여자도 이 종중에서 이렇게 같은 성씨를 쓰고 있고 종중의 구성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이제 의문들이 막 제기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법적 확신과 인식이 바뀐 거죠. 남자만 구성원이었던 것에서 남녀가 모두 구성원인 것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즉 기존의 종중어는 남성이다 라고 한다라고 하는 이 법적 확신이 효력을 잃게 되면서 여성까지 이제 구성원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우리 사실 관습법에 대한 문제 나오면 딱 그 판례가 거의 5번 중 3, 4번은 나오는 것 같아요. 즉 원래는 이게 관습법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남자만 구성원이었던 게 관습법이었어요. 그런데 요 요건 중에서 얘네들이 탈락함으로써 바뀌었다라는 거죠. 즉 기존의 관습법이 효력을 상실하고 새로운 관습법이 생기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정리하자면 법률, 성문법의 범위 설명드렸죠. 여기에 규정이 없으면 불문법, 관습법의 적용이 있고 요것도 없으면 우리 상식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민사의 법을, 즉 민사 분쟁을 해결하고 해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이제 1강부터 조금 하드한 내용을 설명드렸는데 첫 강부터 우리 시험에 빈출되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먼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교재 정리하면서 민법이 대체 뭐지? 법 중에서 민법이 그 법의 어떤 어머니라는 얘기가 있어요. 즉 민법에서 제일 그 크고 포괄적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법이 도대체 뭐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떤 공부를 해나갈지를 이제 차근차근 교재를 보면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법 서론 보시면 일단 총칙에서 처음 나오는 파트 민법 서론. 도대체 민법이 뭐냐라는 거죠. 1번 서설 민법의 의의. 자, 민법은 형식적으로 민법이라는 이름의 성문법적 법전, 즉 민법전을 가리키긴 하지만 즉 형식적으로는 민법이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딱딱하게 물어본다면 민법전, 즉 대한민국 법원에 찾았을 때 나오는 그 1조부터 1117조까지의 조문 그것만 가리키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질서 안에서의 지위에 착안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법을 의미한다. 즉 민사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좁게 해석하면 민법 그 자체지만 민법이라고 하면 민법 플러스 알파, 민사에 관련된 모든 법을 의미한다 라는 거죠. 민법의 성질, 이거는 가볍게 읽어봐 주시면 되는데요. 정리하자면 1번에 로마자 2번에 1번 보시면 사법으로서의 민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법이 뭐지? 공법이 뭐지? 이거는 시험이랑은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민법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좀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공법과 사법으로 구별하는 경우 통설인 주체설에 따를 때는 주체설, 국가나 공공단체 상호간 또는 이들 사인 간의 관계는 공법관계, 사인 간의 관계는 사법관계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민법은 사법에 속한다. 이 내용은 그냥 무시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좀 말이 어렵게 되어 있죠. 공법은 이 민법을 어떤 공공기관 혹은 국가와의 관계에 대한 어떤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냐 아니면 사인과 사인끼리의 어떤 분쟁 등에 관련돼서 규정을 해놓은 것이냐 라고 따졌을 때 민법은 후자에 속한다. 즉 이건 국가와 사인 혹은 국가와 어떤 다른 기관 간의 분쟁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법이 아니라 사인과 사인끼리의 분쟁 등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법이다라는 겁니다. 사법이다라는 거죠. 사사로운 법이고 사인과 사인끼리의 분쟁 등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한 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공법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공법. 예를 들어서 주택법, 건축법 이런 것들 아니면 공법 우리가 부동산 공법이라고 해서 정비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그냥 국가가 그러니까 사인과 사인끼리의 분쟁이 아니라 국가가 사인한테 이렇게 하라라는 어떤 지침을 내리는 법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보통 공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험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고 그냥 이해, 민법이 이런 거구나 정도로 가볍게 이해하시는 차원에서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2번 일반 사법으로서의 민법. 민법은 일반법으로 일반법이 또 뭡니까? 일반법.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적용이 있는 것을 일반법이라고 해요.
즉 어떤 특수한 관계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 법을 따를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특수관계에 대한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법으로 사람, 사항, 장소 등 특별한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다. 한편 특정한 사람 등에 관하여만 적용되는 사법을 특별사법이라 한다. 일반법과 특별법을 구별하는 실익은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하면 요거 가볍게 밑줄 칠까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특별법이 먼저 적용된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자연인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람이 된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하죠. 자연인과 자연인끼리 어떤 분쟁이 있어요. 그러면 특별히 다른 규정이 없으면 당연히 민법을 먼저 훑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자연인들이 둘 다 상인이에요. 즉, 둘 다 장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장사하다가 분쟁이 생겼어요. 그러면 민법을 찾아보는 게 아니라 더 밀접한 법인 상법을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어요. 즉, 돈을 빌려간 사람이 있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어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인과 사인이니까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언제 어떻게 돈을 줘야 될지 이자는 얼마를 줘야 될지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민법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채무자가 즉 돈을 갚아야 되는 사람이 회생이랑 파산을 했습니다. 즉 돈을 갚지 않고요. 제가 다 변제를 못하겠어요. 지금 제 상황에서 다 변제를 못하겠습니다. 저 좀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회생이나 파산을 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물론 이제 민법이 부분적으로 적용되긴 하지만 이자는 어떤 법을 먼저 적용받을까요? 채무자 회생법이라고 하는 법을 먼저 적용받습니다. 이 사람은 사인이긴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보면 누구죠? 채무자고 채무자 중에서도 회생 또는 파산을 한 채무자죠. 그렇기 때문에 더 밀접한 법인 채무자 회생법을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요약하자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 우선의 법칙 얘는 더 밀접한 법을 먼저 적용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런 내용이고요. 실체법, 민법은 세 번째, 실체법이다. 실체법과 대조되는 법은 절차법이에요. 실체법은 내용, 즉 권리나 의무, 실체적인 그들의 관계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라면 절차법은 절차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대표적으로 대비되는 법이 민법과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입니다. 자, 다 민사에 관련된 법인데요. 알맹이에 대한 내용, 즉 이 중에 누가 채권자야, 누가 채무자야. 돈을 빌려가면 언제까지 갚아야 돼. 그런데 몇 년 안에 달라고 소리 안 하면 너는 얘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없어. 그런 어떤 알맹이에 대한 실체적인 내용에 대한 건 민법에 만들어놨고요. 실제로 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규정해 놓은 게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입니다. 여기에는 실체관계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고요. 절차, 오로지 절차에 대한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즉 언제 어떻게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된다. 이 사람한테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언제까지 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그냥 갚겠다라는 의사로 본다. 이런 절차들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 대표적인 게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이라는 거죠. 자, 어쨌든 정리하자면 민법의 성질. 민법은 공법과 사법 중에서는 사법이다. 그 중에서도 특별사법과 일반사법 중에서는 일반적인 내용을 정해놓은 일반사법이다. 세 번째, 절차에 대한 것도 조금은 있지만 절차에 대한 규정도 조금은 있지만 절차법이라고 보기보다는 알맹이에 대한 내용을 정해놓은 즉 실체관계에 대해서 정해놓은 실체법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우리 시험 문제는 안 나옵니다. 자, 그리고 로마자 3번 민법의 형식 이거는 안 보셔도 됩니다. 가볍게 눈으로만 읽어보시고요. 2번 민법의 법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1조. 자,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지금 1차 적용 법률, 2차 적용 관습법, 3차 적용 조리라는 거죠. 그래서 법률, 관습법, 조리 동그라미 쳐주세요. 법률, 관습법, 조리. 자, 그리고 밑에다가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성문법, 불문법, 상식 이렇게 적어주시면 복습하시기 편하겠죠. 자, 로마자 1번 의. 민법의 법원이 뭐냐? 개념.
일반적으로 법원이란 법의 존재 형식 내지는 법을 인식하는 근거가 되는 자료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즉 어디까지를 민사법이라고 볼 것이냐, 어디까지를 민법이라고 볼 것이냐라는 어떤 범위를 정해놨다라는 겁니다. 자, 2번 성문법과 불문법. 제가 아까 전에 성문법, 불문법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드렸죠. 문자화되어 있는 법, 성문법. 문자화되어 있지 않은 것, 불문법입니다. 자, 3번 제1조. 1조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뜯어본 거예요. 1번 법원의 종류 및 적용 순서. 법원이라는 것의 종류가 어떻게 되고 종류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적용 순서까지 1조에서 정해놨죠. 법률, 없으면 관습법, 없으면 조리, 순서까지 정해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1조는 민법의 법원뿐만 아니라 그 적용 순서까지 정하고 있다. 그래서 뭐 내용은 각자 읽어보시고 2번 민사. 민사에 관하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형사에 관하여는 요 적용 순서를 받지 않겠네요. 그죠? 즉 민사라는 것은 사인과 사인끼리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우리가 보통 요걸 민사라고 합니다. 반면 형사는 누가 누군가를, 그러니까 국가가 누군가 잘못을 한 사람을 벌을 주기 위한 절차로서 형사법이 있죠. 그래서 요 개념은 좀 구별하셔야 되는데 민사적으로 분쟁이 생겼을 때 널리 사법관계를 의미하는데 공법관계라든지 누군가 잘못을 저질러서 벌을 주려는 형사관계라든지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그냥 사인과 사인끼리의 어떤 분쟁 요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한 민사에 관하여서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는 요 적용 법조를 따른다. 다만 민사가 아닌 경우에는 나도 모르겠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3번 법률. 제1조의 법률은 지금 첫 번째 그 법률 동그라미 친 부분 그 부분이죠. 제1조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모든 법규범, 즉 성문법을 통칭한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 제정한 것만을 의미한다. 틀렸죠? 민법 전만을 의미한다. 틀린 지문이죠. 요거 우리 시험에서 빈출되고 있는 지문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모든 법규범, 그러니까 민사법뿐만 아니라 법률이라고 볼 수 있는 모든 성문법들이 다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가 제정한 법만 법률이다. 틀린 지문. 민법 전만 법률이다. 틀린 지문. 31회 때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만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와서 틀린 지문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자, 넘기시면 로마자 2번에 성문민법.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민법의 법원으로서의 법률은 어디까지 해당되느냐? 1번부터 5번까지 쭉 나와 있죠. 법률 1번.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헌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정 공포되는 것이다. 자,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헌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정 공포되는 법이라고 써놨어요. 우리가 법을 만들 때 혹은 어떤 법을 바꿀 때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헌법에 정해놨습니다. 자, 헌법도 무슨 법이라고 돼 있으니까 법률 규정, 하나의 법률 규정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헌법이 모든 법의 가장 최상위에 있어요. 어떤 법이든 헌법에 저촉되면 그건 아예 효력이 없는 겁니다. 헌법은 법의 우두머리, 법의 아버지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우두머리에 있습니다. 자, 어쨌든 헌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만들어진 법이다라는 건데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냥 헌법 이렇게 외우셔가지고 문제를 딱 풀러 가셨어요. 근데 여기서의 법률은 헌법도 해당된다. 이러면 좀 애매해요. 두 번째, 헌법에 정해놓은 기본권이 여기에 바로 적용된다. 민법의 법원에 바로 적용된다. 이거 틀린 거예요. 자, 이거는 헌법에 대한 어떤 이해를 좀 하셔야지 와닿으시겠지만 헌법은 어떠한 사법관계에 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멀리서 어떤 심판자적 입장에서 이 법은 아닌 것 같아. 이 법은 나한테 저촉되는데 이 법은 헌법에 위반되지는 않네. 그대로 잘하고 있어. 이렇게 멀찍이 바라보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헌법 그 자체를 바로 사법관계에 적용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정 공포되는 법률을 의미한다. 이것을 우리 문제에서 헌법의 기본권이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된다. 이러면 이건 틀린 지문이거든요. 2번이나 기출됐습니다. 즉 헌법이라는 것은 사법관계에 바로 적용되진 않아요. 법률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절차라고 하는 것을 거쳐서 이 법률의 효력이 있다면 우리는 법률의 효력만 받고 있는 관계다라는 거예요. 헌법에서 바로 사법관계에 적용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헌법은 이 법률 규정이 제대로 만들어진 건지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사법관계에 있어서는. 어쨌든 여기서 헌법이 바로 적용된다. 헌법상 기본권이 사법관계에 바로 적용된다. 이러면 틀린 지문입니다. 심지어 정답 지문으로 나왔어요. 이거 좀 주의해 주시고. 어쨌든 1번의 법률, 여기에는 민법전과 민법전 이외의 법률이 있다. 즉 민법전만을 의미한다. 요거 34회 때 출제됐는데 틀린 지문으로 출제됐죠. 민법전뿐만 아니라 이외의 법률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민법전만을 의미한다. 틀린 지문. 2번째, 국회가 제정한 법만 해당된다. 틀렸죠. 국회외가 만든 명령도 이 법률에 들어가니까 틀린 지문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쭉 읽어봐 주시고요. 3번의 대법원 규칙,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공탁 규칙은 법원이 아니다 라고 나온 적이 있는데 틀렸다. 이것도 34회 때 기출 지문입니다. 민사에 관련된 법을 좁은 의미에서 민법이라고 얘기하는 거다 보니까 공탁 규칙이든 등기 규칙이든 다 민법의 법원으로서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인과 사인끼리의 어떤 민사적인 법 다 여기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4번 조약. 조약도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법원성이 긍정된다. 그래서 이것도 2번이나 출제가 됐는데 헌법에 의하여 체결된 국제조약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만 2번 나왔어요. 근데 앞에 또 헌법만 보시고 그래 헌법이 뭐가 적용이 안 된다고 했지 이러면서 이걸 고르시면 안 됩니다. 국제조약에 대해서는 헌법에 규정이 있어요. 즉 국제조약에 대해서 아예 헌법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헌법에 의한 국제조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헌법이 전면적으로 사법관계에 바로 적용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헌법에서 정한 그 국제조약이라는 것은 헌법에 뭐라고 정해놨냐면 국제조약은 일정한 경우에 법률과 똑같은 효력이 있대요.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헌법이 정한이라는 말이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이걸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헌법 들어갔다고 무조건 옳은 지문, 틀린 지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헌법이 제정 공포한 규칙에 따라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법원 맞죠? 헌법의 기본권이 막바로 적용, 틀린 지문이죠. 헌법에 규정된 국제조약, 법원 맞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번이나 31회, 34회인가요? 33회, 34회. 비교적 최근 기출에서 헌법이 정한 국제조약은 민법의 법원성을 부정하고 있다. 이렇게 틀린 지문으로 나왔어요. 국제조약도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이름은 땡땡 조약이지만 법률과 똑같이 적용이 되고요. 또 밀접한 사안에 대해서는 민법 상법보다 더 우선 적용이 됩니다. 자, 나머지는 넘어가시고요. 로마자 3번의 불문민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관습법. 관습법에 의의 별표. 자, 여기 아예 표시가 되어 있죠. 세 번째 줄에 기출, 쭉 언제 기출되는지 쭉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이제 교재에 최근에 기출이 많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좀 강조될 만한 것들은 이렇게 기출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달달달 외워주셔야 돼요. 저는 이 중에서도 어떤 부분이 문제에 나오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요거는 기출이 이렇게 많이 됐다라는 건 정말 달달달 외워주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내년에도 후년에도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관습법에 의의 왕별표.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 규범이, 즉 관행이 자,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 이 부분을 형광펜이나 괄호로 묶어주시고 별표.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서 승인 강행되기에 이른 것 승인 동그라미. 관습법은 마지막 요건이 안 나왔죠. 바로 법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이기 때문에 사실인 관습과는 다르게 바로 법령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뭐해?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인정이 된다. 즉 아예 명문으로 이럴 때는 이렇게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면 배치되는 관습법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밑줄 별표 법칙으로서 효력이 있다. 이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이 지문만 4번이 출제됐어요. 최근 10년치, 11년치를 놓고 봤을 때 이 부분이 최근 5번, 6번이 출제된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이라는 요건이 4, 5번이 출제가 됐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우리가 앞에는 잘 설명을 해요. 뭐 문제에서 자,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어쩌고저쩌고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서 승인된 것을 이른다. 만약 관습법이 재정법과 배치되는 경우에는 관습법을 우선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틀렸죠. 잘 나가다가 갑자기 끝에 엉뚱한 얘기한다. 혹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이라고 그냥 머릿수 채우는, 즉 맞는 지문으로도 여러 번 나왔지만 정답 지문으로도 저촉된다 하더라도 사회 구성원끼리의 확신과 인식이 있고 법적으로 법규범으로 승인이 있다면 관습법상 효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즉 함정은 언제나 여기에 있다.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이게 포인트라는 거죠. 아무리 3가지 요건 다 있어도 법령에 저촉되면 요거는 관습법으로 인정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6회, 뭐 28회, 31회, 33회, 여러 번, 35회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2번 관습법의 성립. 그럼 관습법은 언제 성립되는가? 자, 관행의 존재와 그 관행에 대한 일반적인 법적 확신의 취득으로 성립을 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법규범으로 승인도 되고 법령에 저촉되지도 않으면 얘는 이제 관습법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판례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종중 판례입니다. 종중 판례. 우리 관습법에 대한 판례 나오면은 이거 나와요. 이거. 자, 어떤 걸 보시면 되냐면 일단 그 양가로 1번 부분은 저희가 아까 방금 본 일반적인 관습법에 대한 설명이니까 각자 봐주시고요. 양가로 2번, 이 양가로 2번 별표 쳐주시고 28회, 31회, 32회 연달아 이제 3번이나 출제가 됐어요. 특히나 정답 지문으로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내용 한번 볼게요. 어떤 식으로 써져 있고 어떤 식으로 문제화 되는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 규범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사회 구성원들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거나, 즉 예전에는 승인까지 되었는데 요즘 사람들, 현대 와서는 요즘 사람들이 근데 그게 왜 법이야? 의문을 갖는다든지 그게 법이긴 해? 왜 그게 법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확신이 막 흔들려요. 옛날에는 강한 확신이 있었는데 요즘 사회 구성원들은 계속 태어나고 죽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 혹은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 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그러한 관습법을 적용하여야 할 시점에 있어서의 전체 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즉 한 번 승인되었어도 적용하는 현재 시점 기준으로 그게 적용시키기 이상해졌다면 이런 뜻이겠죠. 그렇다면 그러한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부정할 수밖에 없다. 옛날에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최근에 32회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관습법을 적용하여야 할 3번째 줄입니다. 할 시점에 있어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한 번 승인을 받은 거라면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말이 좀 헷갈리게 나오죠. 즉 우리는 다른 거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만 관습법이고 한 번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현재 기준으로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잃게 되면 관습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 쉽게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틀린 지문이 와도 헷갈리지 않겠죠. 자, 그리고 양가로 3번 부분 다수 의견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밑에서 이제 5번째 줄이죠. 밑줄 쳐져 있는 부분만 보겠습니다.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남자만을 종중의 구성원으로 하고 여성은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종래의 관습은 어쩌고저쩌고 옛날에는 그게 맞을 수도 있겠다. 근데 요즘에 생각해보니까 두 줄 내려오셔가지고 변화된 우리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만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은 이제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여기에 우리 시험에서 그렇게 빈출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모르는 분은 없어요. 왜냐하면 뭐 이릉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 판례에 대해서. 그래, 종중 구성원이 예전에는 성년 남자였다가 이제는 성년 남녀로 되었구나. 여기까지는 다 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헷갈리는 건 양가로 2번 부분, 이 부분을 좀 헷갈리게 된다라는 거죠. 요 결과도 아셔야 되고 왜 그런지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성년 남성에서 성년 남성 여성으로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즉 아직까지 미성년인 후손은 종중 구성원으로 안 들어가요.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우리 문제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과 본을 같이 하는 미성년자도 구성원으로 들어간다? 그럼 틀린 지문입니다. 여성만 들어가는 거지 아직까지 이 부분은 안 풀렸어요. 근데 나중에 미래 세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미성년자도 왜 종중 안 받아주냐. 법적 확신을 잃게 되면 그때 가서 관습법이 바뀔 수 있겠죠. 근데 현재 관습법상으로는 미성년자는 아직 구성원은 안 됩니다. 그래서 성년 남성에서 성년 남성과 여성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내려오셔가지고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사이의 차이. 일단 이 제목 자체가 중요해요.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차이가 없다라고 나옵니다. 관습법이나 사실인 관습이나 그게 그거지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판례가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어요. 제목 자체가 중요하죠.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사이의 차이. 요거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사실인 관습이든 관습법이든 법률을 보충적으로 즉 법률에 보충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둘 다 관행이 쌓여서 만들어졌다는 공통점까지는 있어요. 즉 보충적 기능을 하고 관행이 쌓였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죠? 이 네 가지 요건. 이 네 가지 요건이 없으면 사실인 관습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쉽게 여기 내용이 막 길게 써져 있지만 우린 쉽게 요거 네 가지 기억하시면 어떤 판례가 와도 어떤 지문이 와도 어떤 사실인 관습이 와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얘는 관행이 쌓여 있다 하더라도 그냥 걔는 사실인 관습에 불과하고 법규법적인 효력은 없다라는 겁니다.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나머지는 좀 각자 보셔도 되는데 2번에 법적 효력 보시면 관습법도요. 두 번째 줄에 보충적 효력 밑줄. 관습법도 보충적 효력이 있죠. 왜냐? 지금 2차적인 적용 순서 아닙니까? 법률의 규정이 없을 때 관습법으로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보충적 효력은 있는 겁니다. 사실인 관습이나 보충적 효력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둘 다 보충적 효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장 넘기셔가지고 그 밑에 그 반가로 3번을 넘겨보시면 주장 입증 책임 반가로 3번 부분. 자, 이 부분 별표 2개 4번 기출됐습니다. 주장 입증 책임 26회, 28회, 31회, 35회까지 그 4번 기출이 됐어요. 이 부분. 동그라미 1번.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별표. 자, 이 부분입니다. 자, 관습법은 물론 법원이 잘 모르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주장 증명하면서 알려줄 수는 있어요. 법관님이 모르셔서 그렇지 이거 관습법이에요 라고 주장하고 입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당사자의 주장이나 입증을 기다렸다가 그런 주장이나 입증이 들어와야 아 이거 관습법이구나 라고 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당사자가 주장 입증을 해서 환기를 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런 절차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법원의 자신의 권리로 바로 이거 관습법이야. 누군가의 주장이나 입증 없어도 법원 스스로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4번이나 출제됐어요. 즉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는 경우에도 그러네 라고 확정할 수도 있겠지. 아니면 이런 주장이나 입증 없어도 직권으로 바로 판단할 수 있고 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지문이 어떻게 나오냐. 관습법이라는 것은 해당 당사자의 주장이나 입증을 기다렸다가 법원이 판단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직권으로 판단한다. 요게 핵심이죠. 즉 실제로는 당사자가 답답한 마음에 주장하고 입증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게 꼭 요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요거 꼭 체크해 주시고 반면에 동그라미 2번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좀 차이가 있죠. 사실인 관습은 관행이고 누구나 이런 어떤 확신과 인식과 어떤 법적 승인과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주장 입증하지 않으면 법원이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그래서 박스 부분은 각자 읽어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개념은 결국 이겁니다. 판례는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을 구별하고 있다라는 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요. 그게 이제 지문이 됩니다. 요 판례는 각자 가볍게 읽어보셔도 되고요. 자,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관습법 밑에 박스 부분 보시면 자, 판례로 인정되는 관습법은 그럼 뭐가 있느냐? 제가 아까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다. 그거는 우리 민법에서는 나오기가 좀 어려운 관습법이고요. 왜냐면 이거는 헌법의 어떤 판례에 나와 있는 거라 우리 시험에서는 나오지 않고 제가 예시로 들어드린 거고요. 우리 시험에 나올 만한 관습법들은 여기 다 모여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3가지만 좀 체크할게요. 자,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관습법으로는 자, 분묘기지권 동그라미.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이 뭐죠? 남의 땅에다가 묘를 설치했습니다.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분묘기지권이라고 해요. 최근 기출에서 현행 법은 분묘기지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틀렸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오히려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아는 경우에 더 헷갈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새로 만들어지는 분묘기지권은 없어요. 그런데 예전부터 기존의 분묘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분묘기지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분묘기지권을 인정은 해주고 있어요. 다만 새로 분묘기지권이 만들어지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냐? 장사에 관련된 법률, 즉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그런 법률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법률이 만들어져서 기존의 분묘기지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앞으로는 우리 이 법을 적용하자 이렇게 법을 만들었어요. 줄여서 장사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새롭게 분묘기지권은 안 만들어져요. 분묘기지권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깊이 설명을 드리는 부분은 이제 그 물권법에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어쨌든 분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분묘기지권인데 새로는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이걸 오해하시는 거죠.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적인 효력을 잃었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부터 가지고 있던 분묘기지권을 지금도 인정은 해주고 있어요. 새롭게 만들어지지만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31회 때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각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아주 유명하죠. 이거는 여기서 볼 게 아니라 우리 물권법에서 정말 볼 게 많아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명의인방법 등등이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도통행권 옆에 온천권 동그라미. 자, 온천권 동그라미. 들어보셨나요? 온천권? 온천권이 어디 있습니까? 온천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온천권이라는 거 누군가는 관습법이라고 주장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대법원 판례까지 나왔습니다. 옆에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권이 아니다. 밑줄. 자, 관습법은 온천권은
관습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물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방금 위에서 봤던 분묘기지권이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관습법에서 인정되는 물건이거든요. 근데 온천권, 우리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한번 주장해 본 거예요. 근데 우리 판례는 응 무슨 소리야? 아무도 모르는데? 라고 하면서 인정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온천권만 동그라미 치면 그냥 이거 관습법이라고 이해하시겠죠? 옆에 아니다까지 밑줄을 꼭 치셔야 됩니다. 26회 때 한번 나왔고요. 앞으로도 지나가는 지문, 머리수 채우는 지문으로는 한번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에게 소유권의 준하는 관습법상 물건도 인정될 수 없다. 별표. 32회 때, 34회 때 두 번 나왔는데요. 둘 다 정답 지문이었습니다. 요거 별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설명은 제가 물권법에서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 물건에 대한 내용이니까. 자, 근데 우리가 이 지문을 가볍게 여기서만 좀 터치를 하자면 미등기 무허가 건물. 이게 뭐죠? 나랑 하지 말라는 거 다 했어요. 등기하라고 했는데 등기도 안 했죠. 허가 받으라고 했는데 허가도 안 받았습니다. 애초에 물건은 법정주의, 물건은 법에서만 만들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보호할 가치도 없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 건물을 양수한 사람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물건을 준다? 뭐하러 그럽니까? 보호할 가치가 없는데 하라는 거 다 안 한 사람한테 무슨 물건까지 줍니까? 안 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두 번이나 소유권에 준하는 물건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 물건이 있다라고 두 번이나 정답 지문으로 나왔어요. 요거 별표.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읽어주시고요. 3번의 민법의 기본 원리라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것도 각자 가볍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조금 쉬었다가 다음 강으로 넘어가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